아빠 5억이래요. 비 내리는 산소 앞 박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전세금도 다 압류된대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평범하게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갑자기 5억의 빚이 남아 있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차용증, 수첩 속 이상한 문구,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보던 의문의 남자. 진실을 찾아 나선 지은 앞에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빌게요. 그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75세, 조촐한 장례였죠.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분과 오래전 알던 분들이 전부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은 씨, 힘내세요. 사람들은 짧은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17살 딸아이와 함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멀리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양복 차림의 깔끔한 외모였지만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죠. 지은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2억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아버지 집이었죠. 지은과 딸은 3년 전 이혼 후 이곳으로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살던 대형 아파트와는 많이 달랐죠. 그때 아버지는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본점과 2개의 지점, 좋은 아파트의 외제차까지. 지은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아빠 식당 3개나 있어.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 다른 신발. 그날 이후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아니,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서랍을 열었을 때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해져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죠. 병원 예약, 약 먹는 시간, 손녀 용돈. 일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오래된 메모에서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민수에게 3. 이자 없음. 돌려받지 말 것. 짧은 메모였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금액도 3이라고만 적혀 있어 300인지 3000인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돌려받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민수? 누구지?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003년이면 화재 1년 전이죠. 아직 식당이 잘 될 때였는데. 엄마, 딸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등기우편이요. 지은은 수첩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뭐지? 봉투를 뜯는 순간 지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채권자 조태식, 채무자 박철수, 채무금액원금 3억 원, 이자 2억 원, 합계 5억 원, 변제기한 3개월, 미납시 채무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강제 집행을 진행함. 차용증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공증까지 받은 문서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빚이 있었대. 얼마나요? 5억. 말하면서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완료하였음. 지은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47만 원. 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안에 5억을 갚으라고? 불가능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남에게 돈을 빌릴 분이 아니었죠. 그런 아버지가 5억이나 되는 빚을 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조태식이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은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에서 깼죠. 딸과 함께 거리를 헤매는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그 기간 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억이라는 빚, 3개월이라는 기한, 나갈 곳 없는 현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지은은 산소로 향했어요. 빗속을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목이 메었습니다. 5억이래요. 아빠 전세금도 다 압류됐대요. 저희 나갈 데가 없어요.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요, 아빠?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아빠가 왜 5억씩이나 빚을 지셨어요? 조태식은 누구예요? 수첩에 적힌 민수는 또 누구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딸이 가방을 메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죠. 눈빛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조태식입니다. 통지서 받으셨죠?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태식? 5억을 요구한 그 사람이었어요. 학교 늦었어. 어서 가. 지은은 딸을 재빨리 내보냈습니다.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나갔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은은 문을 반쯤 닫은 채 물었습니다. 돈 갚을 준비됐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조태식은 비웃듯 말했어요. 통지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요? 3개월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저희 아버지가 정말 당신한테 돈을 빌렸습니까? 저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데요. 조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차용증 못 봤어요? 공증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해요. 하지만 박지은 씨 3개월 후면 이 집 경매 들어갑니다. 법원에 이미 신청했어요. 전세금 2억은 제가 가져가고 남은 3억은 당신이 갚아야죠.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저는 파트타임으로 겨우 생활비를 버는데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빚은 갚아야죠. 조태식은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은은 보지 못했지만요. 친척한테 빌리든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세요. 그 이후엔 법대로 진행합니다. 조태식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참, 박철수 씨 장례식 때 조문 갔었는데 못 봤나요? 장례식에 오셨어요? 물론이죠. 빚진 사람이 죽었는데 채무자 장례식에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태식은 비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은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에 왔었다고요? 지은은 조문객들 중에 그런 사람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유품 정리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장례식장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었죠. 혹시 유족분이세요? 아까 서류함 쪽에서 누가 뭔가 찾는 것 같던데. 서류함이요? 네, 제가 가보니까 이미 가신 다음이었는데 뭔가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누가 장례식장에서 서류함을 뒤집니까? 혹시 조태식이었을까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대 여자 변호사가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공증 도장이 찍혀 있네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 갚아야 하나요? 네. 3개월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에요. 전세금도요? 그렇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혹시 이게 가짜 서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위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빚을 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감정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은 서류라면 위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5억이나 되는 빚을 졌을까요?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4년 5월이었습니다. 지은이 21살 대학생이었을 때죠. 새벽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은아, 식당에 불났어. 지은은 급히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방차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구급차도 여러 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식당 본점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아빠.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요. 지은아,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손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 다친 사람도 여럿이고 가스폭발 사고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부상자 치료비, 건물 수리비, 보험회사는 시설 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유족 합의금만 4억, 부상자 치료비 1억 5천, 건물주 수리비 2억, 역 건물 피해, 배상 1억, 그리고 각종 법률 비용까지 합계 약 1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식당 본점과 분점까지 모두 정리했고 아파트에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배상을 마쳤지만 남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마셨고 스트레스가 겹쳤죠.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치료비를 댔지만 2년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전세, 월세를 전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었고 지은도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죠. 어릴 적엔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부잣집 딸이었는데 대학생 때 세상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팔리고 전화번호까지 바뀌었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난이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지은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왜?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큰 빚을 지셨을까요?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 지은은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5억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태식은 또 누구고요?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3개월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딸과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 변호사 상담을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차용증을 들고 다시 그 서류를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증 도장은 분명히 찍혀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딸이 학교에 간 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은은 아버지의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알던 분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철수 딸 지은이에요. 아, 지은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 아는 분 중에 조태식이라는 분 아세요? 조태식?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같은 대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웠던 분들 중 누구도 조태식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철수가 그런 빚을 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이상해요. 철수 씨는 오히려 남 도와주던 사람이었지. 빚을 질 사람이 아니야. 통화를 마친 지은은 더욱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조태식에게 돈을 빌렸던 걸까요? 그때 문득 장례식장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함을 뒤지던 사람. 지은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칠 전에 그쪽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혹시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할까요? CCTV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유품 서류 중 일부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면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부로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요. 지은은 난감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장례식 담당하셨던 분이 계실까요? 그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그분이라면 지금 계세요. 바꿔드릴게요. 잠시 후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장례 치른 박철수님 딸인데요. 장례 때 도와주셨던 분이시죠?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그때 서류함 쪽에서 누가 뭔가 찾는 걸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사람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요. 멀리서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 입고 있었고 유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유가족분이시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는 지은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여기 둘째 날 오후 영상이에요. 모니터에 장례식장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태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조태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빈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품과 서류를 보관해 둔 곳이었죠. 몇 분 후 나올 때는 두리번거리며
호주머니를 꼭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류함을 뒤진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USB 있으세요? 지은은 편의점에서 USB를 사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죠. 하지만 이게 차용증이 가짜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 좀 보세요. 조태식이 장례식장에서 서류함을 뒤지는 모습이에요.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차용증이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 자체를 감정받아야 합니다. 도장, 공증직인, 종이 등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거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에 147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이라니. 일단 법원에 가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세요. 정말 가압류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지은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압류 신청 접수, 신청인 조태식, 채권 금액 5억 원. 정말이었습니다. 3개월 후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CCTV 영상은 확보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차용증은 공증까지 받은 서류였고 감정을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응,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집 경매 공고 났대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인터넷에 떴대요. 경매 사이트에. 지은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말로 경매 공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입찰 시작일 3개월 후. 최저 입찰가 2억 원. 엄마,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태식의 CCTV 영상, 아버지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경매 공고.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새벽이 되어서야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을 거리로 내몰 순 없었습니다. 감정 비용 300만 원.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어요. 지은은 다음 날부터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어디서도 빌려주지 않았죠.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정말 미안해.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경매일까지 이제 2달 남은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문 옆 벽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경매 예정 물건, 무단 점유 시 법적 조치. 지은은 황급히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웃들이 다 봤을 겁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됐죠. 엄마, 딸이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학교 갔다 올게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잘 다녀와. 딸이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청소 일을 시작으로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3, 4시간만 자며 버텼어요. 3개월의 그 큰 돈은 계산해봐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조태식이었습니다. 박지은 씨 여기서 일하세요? 조태식은 비웃듯 말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네요. 하지만 그 돈으로 5억은 어림없죠. 뭐 사실 거 없으면 나가주세요. 어휴, 불친절하시네.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조태식은 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빨리 짐 싸세요. 새 주인 들어올 테니까. 아, 참. 혹시 감정 받아보시려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차용증은 진짜니까요. 조태식은 돈을 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남긴 게 빚밖에 없다니. 불쌍한 딸 가진 불쌍한 아버지였네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지만 조태식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딸이 들을까봐.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피곤에 지쳐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지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봤던 그 남자였어요. 멀리서 영정사진을 보다 사라졌던 남자는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걸음을 옮겼죠. 저기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뒤쫓으려 했지만 피곤한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남자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누구지? 왜 나를 보고 있었을까? 지은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빚쟁이일까요? 며칠 후 지은이 아버지 산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산소 앞에는 새로운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누가?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화는 아직 싱싱했어요. 얼마 전에 놓은 것 같았죠. 지은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누가 다녀가셨어요? 아빠를 찾아온 사람이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지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경매일까지 이제 1달 반. 지은은 점점 지쳐갔어요.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젖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 앞에서 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 때 식당 앞에서 이번엔 남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박지은 씨? 지은은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계속 따라다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명함이 남자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명함은 빗물 고인 곳에 떨어졌죠. 아, 남자가 급히 주우려 했지만 지은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은 이미 젖어 있었어요. 한길산업, 대표이사, 강민수.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지은은 명함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손글씨가 있었어요. 은혜는 평생. 이게 무슨... 지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이미 몇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둔 그 민수예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게 고개를 숙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지은이 뒤쫓으려 했지만 남자는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비싼 외제차였어요. 지은은 빗속에 서서 젖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수, 민수, 은혜는 평생.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민수에게 3. 이자 없음. 돌려받지 말 것. 그리고 명함을 나란히 놓았어요. 강민수. 이 사람이 아버지가 뭔가를 준 그 민수인가? 하지만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왜 말을 하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본 걸까요?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매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고, 대출도 안 됐고, 아무리 일해도 불가능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지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또 조태식일까요? 문을 열었을 때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조태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명함을 떨어뜨렸던 그 남자, 강민수였어요. 박지은 씨, 당신,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죠. 혹시 아버지 일 때문에 온 거예요? 강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서 봤어요. 민수라는 이름, 그리고 숫자 3.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 3000? 20년 전 그 돈 갚으러 오신 건가요? 아버지가 빌려준 돈. 강민수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조태식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돈 빌린 사람까지 찾아온 건가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빚,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20년 전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무슨... 강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당시 영수증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금액 3억 원. 수령인 강민수. 지급인 박철수. 3억?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빚만 남았죠. 3억?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난간에 올라갔어요. 그때 아버님이 지나가시다 저를 보셨습니다. 필사적으로 저를 끌어내리셨어요.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듯 했어요. 젊은이 뭐 하는 거요? 아버님이 소리치셨어요. 저는 그냥 놔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놓지 않으셨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은 없어. 다 지나가. 괜찮아질 거야.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3억 빚이 있다고. 갚을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빌려줄게.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3억을 빌려준다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진심이셨습니다. 다음날 정말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셨어요. 강민수는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쓴 영수증입니다. 아버님 도장도 찍혀 있어요.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당신한테, 네, 아버님이 저한테 3억을 주셨습니다. 이자도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부터 천천히 5년이 걸렸어요. 빚을 다 갚고 다시 일어서는데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사실 그 후로 몇 번이나 아버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식당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예전 단골들도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그 후로 여러 사람에게 수소문했지만 누구도 철수 선생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도 바뀌고 연락처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렵게 아버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이 될까봐 그냥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장례식 때, 네,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박지은 씨를 지켜봤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거 봤습니다. 경매 공고 난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아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뭘 했습니까? 20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 받은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은인이었구나. 지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민수에게 이자 없음, 돌려받지 말 것. 이게 당신 얘기였어요. 강민수가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려받지 말 것. 아버님은 끝까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비 같았어요. 며칠 후 지은은 강민수와 함께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미 지난 상담이 떠올랐다. 그때 변호사는 공증이 찍혀 있으니 법적 효력은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수를 직접 만난 이후 지은은 확신했다. 아버지가 5억을 빌릴 사람이 그분일 리 없어. 그 말은 곧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은은 단단한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말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빚을 질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이 서류가 진짜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지은과 민수를 번갈아 보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증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두 분 말씀처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정밀 검토해 보죠. 민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비용은 다 부담하겠습니다. 위조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의뢰해 주세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저도 압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차용증. 변호사는 돋보기를 꺼내 조태식의 차용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공증직인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니요? 공증직인은 특수 잉크로 찍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색이 약간 변하는데 날짜는 꽤 됐는데 이건 너무 선명해요. 지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위조라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 하지만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장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서감정 전문가를 아는데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과 강민수는 긴장한 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태식의 차용증, 위조가 확실합니다. 정말요?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증직인이 가짜예요. 인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거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빚이 없었던 거예요? 네. 조태식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지은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강민수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태식을 소환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은과 강민수가 경찰서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조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식은 지은과 강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조태식 씨, 앉으시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가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차용증이 위조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조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말도 안 돼. 그 차용증은 진짜예요. 조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박철수 씨한테 거짓으로 빚을 뒤집어 씌운 겁니까? 조태식은 강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강민수입니다. 박철수 씨는 저의 은인입니다. 은인? 조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박철수가 은인? 웃기는 소리 하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했다고.
조태식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조태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는 거였는데 어느 날 박철수가 그걸 목격했어. 길 가다가 우연히 조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어. 경찰에 신고하고 증언까지 했죠. 조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징역 2년을 살았어. 2년. 그건 출소했을 때 다 망가져 있었어. 가족도 떠났고 일자리도 없었어. 조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철수 때문이야. 그 사람이 신고만 안 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야. 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옳은 일? 옳은 일이라고? 조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 옳은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복수하려고 위조 서류를 만든 겁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조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철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부고를 받죠. 조태식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에 갔지. 조문하려고. 아니, 복수하려고.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위조한 겁니까? 그래. 공증직인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만들었어. 몇 년 전 날짜로 만들면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 완벽했는데. 조태식은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딸한테 빚을 떠넘기고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게 내 복수였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은 거잖아. 나도 알아. 조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했어. 10년 동안 이 분노를 품고 살았어. 조태식은 시계를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출소 기념. 복수는 참고 기다리는 것. 경찰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소하면서 새긴 건가요? 네. 언젠가 박철수한테 복수하겠다고. 기다렸어. 조태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협박죄로.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태식은 끌려가면서 지은을 돌아봤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지은과 강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경매도 취소되고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요. 아버님은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누군가는 원망했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네요. 하지만 아버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태식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은과 강민수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조태식을 입정시키세요. 조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지은과 눈이 마주쳤지만 조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고인 박철수 씨의 장례식에서 유품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피해자 박지은 씨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조태식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조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먼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것과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조태식이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신고만 안 했어도 저는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사기로 정당하게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무고한 유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고해요? 박철수 덕분에 잘 사는 사람도 있던데. 조태식이 강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돈까지 받았잖아요.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희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희 이모?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잠시 스쳐봤던 얼굴이었죠.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고인 박철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식당 일도 함께 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박철수 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는 조태식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말한 게 맞습니다. 박철수 씨가 신고했어요. 10년 전 보험 사기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조태식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이요? 네. 정희야, 내가 신고하면 저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닐까? 가족도 있을 텐데. 하면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철수야, 그래도 신고해야지. 그게 옳은 일이야.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 씨는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경찰서에 갔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고인은 정의로운 분이셨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정희가 강민수를 보았습니다. 저 청년 아시죠? 강민수 씨, 철수 씨가 구하신 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그분이 힘들어할 때 큰 도움을 줬어요. 큰 돈을 주면서 이자도 없고 돌려받지도 않겠다고 했대요. 이정희는 조태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어려운 사람은 돕고 정의와 자비를 모두 실천하신 분이에요. 조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냥 억울했어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철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돈을 받았잖아요. 저는 감옥에 갔는데. 조태식이 울먹였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자살까지 생각하던 젊은이를.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조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증언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정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이모. 지은은 이정희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식당에서 오래 일하던 분이었어요. 늘 살갑게 말을 걸어주시고 제가 들리면 간식도 챙겨주시던 이모 같은 분이었죠. 아빠가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응.
사장님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걸 싫어했어. 하지만 옳은 일은 꼭 하셨지.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희가 지은을 껴안았어요. 재판장이 최후 진술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조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조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였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조태식,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협박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지은은 이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강민수 씨가 연락했어. 증인이 필요하다고.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실 선생님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이정희 여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민수 씨한테 철수 소식 전했었지.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 지은은 조용히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이 순간에 다시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정희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꼭 하시고, 어려운 사람은 꼭 도우시고. 왜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증거입니다.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도 있고, 제 가족도 있고, 제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님의 선택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세상은 잊을지 몰라도 은혜는 남았죠. 재판이 끝난 뒤 강민수와 지은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강민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철수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아버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잠시 강민수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철수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지은은 새로 만들어진 현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수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길산업 대표 강민수입니다.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2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 박철수 선생님을 기리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25살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 빚 그리고 절망. 한강 다리 위에서 삶을 끝내려던 순간 박철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끌어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은 없어.
다 지나가. 그리고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죠.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섰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제게 주신 것 때문에.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이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리셨듯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미래를 만듭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현판을 제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흰 천이 내려가며 박철수 장학재단이라는 금빛 글씨가 드러났어요. 지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민수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이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니까요. 그때 지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엄마. 응, 왜? 나 붙었어. 대학 붙었어.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응. 그리고 엄마, 장학금도 받았어. 장학금? 응. 박철수 장학재단 1호 장학생으로 선정됐대. 할아버지 성함이야. 지은은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과 딸 강민수, 이정희. 네 사람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은희님, 다녀갔습니다. 강민수는 준비해온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평생. 이정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수야, 잘 있지? 너 없으니까 세상이 참 심심해. 이정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 잘했어. 내가 살린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잖아. 자랑스러워해도 돼. 딸이 할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딸은 합격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강민수 아저씨를 도와주셨고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지은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셨는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있어요. 아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몰라봐서. 아빠를 빚쟁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강민수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단풍잎이 하늘 안을 떨어졌죠. 아빠, 잘 있어요. 저희 잘 살게요. 아빠처럼.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네 사람의 실루엣이 따뜻한 빛 속에 물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수는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명함이 아닌 장학재단 이사장 명함이었어요.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장학재단 이사장 강민수, 그리고 뒷면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평생. 강민수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니, 갚는 게 아니라 전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은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었죠. 딸은 대학에 입학했고 방학 때마다 장학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제가 이어갈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민수에게 이자 없음. 돌려받지 말 것.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빚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만든 거였죠. 그 은혜가 20년이 지나 돌고 돌아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아빠. 그날 아빠는 돈을 잃고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이 됐어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하루, 그 속을 다독여드리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장면이 마음에 닿았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폭풍 사연이었습니다.